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막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강하죠. 괜찮게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고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미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자산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특히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어제 이어졌던 반도체주의 강세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투자 포인트 좀 쏙쏙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저희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마켓나우 1부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0월 15일 화요일 앵커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중국의 성장률 전망이 앞으로 상향을 하겠다. 4.7%인 걸 4.9%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이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4.3%에서 4.7%까지 0.4%포인트나 더 올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역시 가장 큰 근거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볼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올해 4.7%로 낮췄던 걸 4.9%로 올릴 만큼 뭔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성장률 관련된 골드만삭스의 설명인데 사실 이에 앞서서 지난달 말에 이제 중국이 이 지준율 인하 등의 이 통화 정책 관련된 경기 부양책 내놨을 때 골드만삭스라든가 세계 최대 사모펀드죠. 이 블랙록, 그다음에 HSBC 같은 데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볼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될 텐데요. 최근에 상해 종합지수하고 선전 종합지수 두 중국의 대표적인 지수 상황을 좀 볼까요? 먼저 상해 종합지수부터 보면은요. 9월 말에 이제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2, 3일 있다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다시 2% 크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급등을 했고 그 뒤에 뭐 좀 실망감이 나오고 이후에 나온 추가 부양책이 예상했던 것보다 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약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또 반등의 배경에는 또 추가로 나올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나스닥과 같죠.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선전 종합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전 지수는 상해 종합지수보다 더 보십시오. 이 뭐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이게 뭐 마치 로켓이 뿜어 올라가듯이 그렇게 지수가 급등을 했다. 역시 비슷하게 한 반 가까이 상승폭을 좀 토해내고 다시 어제 역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 급등과 이제 또 급락 다시 또 반등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이 계속 갈 것이다라는 측과 오래 못 갈 것이다라는 측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인 규모가 엄청나죠. 뭐 1조 위안만 해도 190조, 우리 돈으로 그렇게 되고 2조 위안이면 380조가 되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 1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기 부양의 사이즈가 다른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중국 당국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 증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좀 과거에 두 차례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트를 하나 좀 보시죠. 이게 상해 종합지수 장기 차트인데요.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한 30년간의 차트입니다. 근데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두 번이 아주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하는 사례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한 번 있죠. 이게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잠잠을 하다가 2015년도에 또 한 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고 3,000포인트 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다시 좀 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급등했던 게 이 정도니까 표에서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2015년과 2015년도에 급등을 할 때 얼마나 단기간에 주가가 올랐는지를 극명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2015년도와 2005년도와 2015년 당시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을 때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유를. 일단 2005년도에는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민영화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한전이나 포스코를 민영했던 거랑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워낙에 중국에 대한 전망이 좀 좋을 때였고 이게 WTI 가입하고 나서 4년 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중국 주식을 대거 사들이려고 좀 들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민은행이 또 금리를 인하하면서 또 밑밥을 깔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5년 당시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였고 10년 뒤 2015년 뒤에는 후강통이 개설이 됐고요. 사실은 따져보면 후강통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유인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제가 이제 이걸 말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중국이 그때 급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2007년도에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는 중국 정부가 당시 경기가 또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그래서 긴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정책을 내려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인사이트 펀드 같은 걸 대표적인 펀드였죠. 비롯해서 한국 투자자들도 한 70에서 80% 정도의 그런 손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당시에는 무더기로 중국 기업들 IPO,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만 해도 2005년도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크게 확산이 되면서 또 그때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많이 또 중국 주식에 들어갔다가 또 크게 물리신 그런 경험을 또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20년 사이에 중국 주식시장 때문에 두 번이나 큰 손실을 기록했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이번에 경기부양책,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그렇게 곱게만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지난 10월 1일이었나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구루 중에 한 사람이 스탠리 드로켄밀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필요 없고 이제 뒤에 보시면 되는데 이번 중국시장 랠리는 나는 참여 안 할 거야. 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 앵커가 물어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시진핑이 중국의 국가 주석으로 있는 한 나는 중국에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 주석이 있는 한 중국 정부의 이런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하는 거다라고 자기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시장 랠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로켄밀러의 이런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중국 시장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중국 시장도 어느 나라보다도 이 당국의 움직임에 주가가 워낙에 급변동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셔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앵커 칼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한계, 중국의 추격, 부족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원적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범용 메모리를 중심으로 물량 공세에 나선 가운데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HBM 기술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136억 3천만 원으로 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앞으로 이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이슈레이더 첫 주제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GC인포 박근호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왼쪽으로 우리 이데일리온 파트너죠.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먼저 박 이사님, 오늘 이 주제 이렇게 정한 이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는 우리가 사실 주식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어떤 수출을 담당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제가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슈 관련돼서 좀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거였는지 우리 곰베랭크를 네.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슈 선정 이유를 좀 더 네. 살펴보는데 삼성전자가 역시 조금 걱정스럽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힘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피력을 좀 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중국의 메모리 침투율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좀 약간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중국의 어떤 기술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걱정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저가 메모리 시장, 그리고 DDR4로 대변되는 저가 메모리 시장을 치고 들어오면 이 메모리의 가격이 경쟁력이 붙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합니다.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것 예. 때문에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파산했던 기업인데 중국 정부가 이제 살려냈죠. 지금 현재 메모리 시장에서 6%까지 올해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마켓 시어를 10%까지 늘릴 것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상당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파운드리 부분도 예. 이제 TSMC가 파운드리가 한 65% 정도를 점유율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10% 초중반, 그 다음에 중국의 SMIC가 벌써 삼성전자의 반이나 따라왔어요. 예. 6% 정도의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반도체들을 만들려면 장비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미국이 칩스 액트법으로 중국을 굉장히 많이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제재하는 내용을 보면 중국이 아니라 중국령이라고 정확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약간 유예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비 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리해지고 전 세계 장비사들의 글로벌 순위를 보면 국내에는 탑1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비상장이고 삼성 계열인 세메스가 10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나우라라는 장비 업체가 벌써 글로벌에서 탑10 안에 진입을 해서 8위까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이제 칩스 액트법으로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 홀로서기에 지금 굉장히 정부의 좀 큰 지원을 받고 노력을 하고 이미 그게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를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디스플레이 시장 뺏겨갔던 것처럼. 그렇죠. 이제 중국이 예. LCD 저가 시장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거의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중국이 장악했다라고 봐도 되죠. 이제는 아직은 중국과의 어떤 삼성과 하이닉스의 격차가 크긴 크다고 하지만은 LG 디스플레이를 타산 지속으로 삼아서 조금 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 막으려고 좀 예를 들어서 그 ASML의 그 EUV 같은 거 그쵸, 못 들어가게 네, 막고 네. 있고 좀 그런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이제 선남 공정 쪽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일단 범용 쪽은 우리가 네. 상당 부분을 디스플레이처럼 뺏길 수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화웨이가 EUV 특허를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직은 뭐 ASML의 EUV와는 뭐 상대가 안 되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DUV라고 심자외선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팔수록 손해라고 해도 되는 건데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가격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D램 쪽의 시장이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도 이제 선단 공정 쪽으로 개발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뭐 치킨 게임을 이제 주도를 해서 상대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를테면 좀 되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중국 업체들과는 사실 치킨 게임을 한다라는 게 한 개별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LP다라든가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다 뭐 삼성 그렇죠. 치킨 게임 때문에 다 파산하는 기업들이죠. 네. 근데 중국 뭐 반도체들이 뭐 그런 과거 히스토리를 뭐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대응도 할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범용 반도체긴 하지만 따라오는 게 좀 무서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고은별 앵커를 통해서 관련 종목도 어떤 게 한번 보죠. 네, 반도체 장비단에 있는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HBM과 연동돼서 시세를 분출하고 기대감이 큰 종목은 한미 반도체가 있을 듯합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이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TC본드와 관련된 부품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에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함께 주가의 방향성이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거래일에도 11만 3천 원대 를 돌파하면서 다시금 11만 원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정, 후공정, 특히나 HBM 같은 경우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품질 테스트를 하는데도 많은 기술력을 요합니다. 최근에 장비, 공정 장비 관련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9월 중순부터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 7%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5만 2천 원대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 한 달간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주가가 레벨업하는 데 성공했고요. 테크인과 TSE 역시나 전일 4에서 6%가량의 오름세,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IBK 같은 경우에 리노공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담은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2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20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장비주들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소 아쉬운 종목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반도체 장비 쪽. 이게 지금 앞서 박 이사께서 말씀하셨던 게 중국 쪽이 지금 워낙에 바짝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이사님,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뭐 장비사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은 사실 뭐 괜찮은 기업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방금 이제 이슈와 연관을 좀 시켜서 중국 시장의 어떤 그 레거시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기업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은 알고 계실 텐데 좀 약간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러게요. 예.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반도체 장비를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에서 글로벌 1위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장비들은 중고 장비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 1위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최고 티어를 자랑하는 반도체 회사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미국의 마이크론 뭐 요 정도 들 수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를 쓰다가 뭐 선단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의 변화가 있었을 때 기존에 쓰던 장비들을 이제 팔게 됩니다. 팔게 되면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이런 장비들을 사서 뭐 대부분 살 때 만약에 1,000억 원짜리 장비다 그러면 한 200억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이런 장비들은 이제 사서 감가가 세군요.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이런 장비를 사서 원가의 많게는 한 70%, 보통 한 40% 정도 이상의 가격을 받고 다시 이제 세컨 티어에 있는 장비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제 팔게 되는데 뭐 DB 하이텍이나 뭐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팔게 되죠. 예. 이제 대만의 기업들도 이제 그 어떤 그
고객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중고 장비들의 어떤 수요가 꾸준한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중국과 연결이 돼 있냐면 예. 미국이 이제 반도체 제재법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고 장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의 장비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올해는 좀 약간 이익단이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주목을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일단은 이 종목을 골라봤고요. 전 세계 레거시, 그러니까 구형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 장비 시장과 반도체 자체 유통 시장도 4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좀 예. 보시죠. 차트 잠깐 보면서 자리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고점은 2021년도에 찍은 후에 한 3년 정도 주가 흐름이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대냐면 사실 그 코로나 때 이후에 이전까지는 이 가격 밑에서 사실 거래된 적이 거의 없던 기업이에요. 예. 사실 뭐 약간 생소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견실한 기업이고 앞으로 어떤 중국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꾸준히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 이 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만 좀 약간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그 잠잠한 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심만 두시는 쪽으로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래가 적다라는 거는 이제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힘드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저도 이제 오늘 사실은 이사님한테 처음 들었네요. 중고 반도체 장비를 이제 글로벌하게 유통하는 업체다. 이게 국내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우리 곽유정 파트너께서 어떤 또 종목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장비라기보다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또 부품단에 있는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일단 뭐 중국 쪽에서 최근에 뭐 이런 레거시 쪽에 기술력이 올라온다라는 부분들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 내에서는 국산화 내재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진짜 향후에 치킨 게임에서 중국 쪽이 우위를 만약에 점한다 했을 때 우리 국내에서 만약에 우리 국내 역시도 국산화를 하지 않으면은 중국에 완전히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런 사례는 2019년도에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제재했을 때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까이는 지난 지소미아 사태 때인가요? 그 소부장 사태 때도 그랬죠. 그때도 우리가 또 막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불화수소 같은 거 이런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TFE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그 후공정 테스트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이제 부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COK라는 웨이퍼 공정을 마친 반도체 칩을 모아놓는 트레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일본 쪽에 테스트 소켓 관련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GMT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와 웨이퍼 공정을 마친 낱개칩을 연결하는 부품을 의미를 하는데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도 소모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소켓에 대한 수요 역시도 같이 함께 증가가 될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기 때문에 네. 또 지금 현재로서는 또 반도체 사이클을 또 타고 있는 그런 예.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 대한 관련 수요도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그 TFE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HBM 관련 테스트 소켓 개발에도 박차를 현재 지금 가하고 있는 중이고 이르면 내년 초에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이런 HBM 관련된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 역시도 같이 함께 증가가 되면서 TFE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 모멘텀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밸류 프로그램에 지금 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주주원화 정책을 뭔가 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지금 이제 주식 배당이라든지 무상증자 등의 다양한 지금 선택지를 놓고 거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주주 환원은 물론이거니와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쵸. 앞으로 향후 IR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TFA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TFA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예. 사실 이제 지난해 이제 연말에 고점 한번 찍어준 이후로 원형 천정형 패턴 내지는 지금 쌍봉 패턴으로 주가 저항받고서 지금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게요. 이미 그 상승분이 거진 지금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 속에서 최근에 또 다시 반도체 업황이 또 살아나려고 하는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61선 구간대만 다시 한 번 더 돌파해주게 된다면 추세 반전이 다시금 강하게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FA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인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 정도인가요? 그 직전 고점을 좀 일단 돌파를 해주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는 아니지만 HBM 관련된 이 소켓, 이 소모품이 부품 개발에 좀 나서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러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들도 이게 밸류업 정책에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를 좀 보이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보니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23일 날 나왔군요. 6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그런 공시 내용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슈는 일단 그 반도체 관련된 얘기, 특히 이제 중국발 이 반도체 추격 이 부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K 콘텐츠의 확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사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국내에서 그의 작품에 품절 사태가 잇따르면서 글로벌 신드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한국 네이버 웹툰이 일본어 서비스 라이만가는 지난 9월 일본 앱마켓에서 소비자 지출 1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027년 콘텐츠 수출액 역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K컬처 신드롬 앞으로 더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사실은 이제 K 콘텐츠 이렇게 이제 통칭을 하는 건데 여기에 뭐 다시 다양하죠. 앞서 나온 것처럼 뭐 드라마, 뭐 팝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웹툰도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K 콘텐츠라는 이 큰 틀에 뭐 푸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그 넷플릭스 뭐죠? 이 예능 때문에 또 요리도 좀 뜨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은 다 갖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2 시즌 2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또 한 번 다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한류의 바람이 다시 한 번 더 거세게 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이 이슈를 선정해 오신 곽윤아 파트너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한강 노벨 문학상 관련 이제 열풍이 일단은 콘텐츠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불을 지피는 역할을 주식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소위 말하는 합니다. 한류의 책까지 이제 그렇죠. 얹어진 내면. 예. 그런데 이제 콘텐츠 종목들이 또 잘 올라갔었던 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한참 또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는 그 시즌에 관련 중소형 콘텐츠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영화 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침체되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 국내 영화 시장 역시도 같이 함께 좀 되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같이 함께 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 이제 콘텐츠 종목들 확실히 지금 낙폭이 또 큰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시점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하면은 떠오르는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예. 중에서 첫 번째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 영화 내용에 그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줄다리기 뭐 부분들도 맞아요. 나오는데 네. 해외의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많이 좀 컬처 쇼크였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스탠드업 코미디어인 그 트레버 노아마저도 방탄소년단 앞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가 아는 한국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발음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말이죠. 네. 그런데 초등학교, 프랑스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실제로 한다고 하고 또 벨기에 학교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그 착용 복장을 코스프레하는 것을 그쵸.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2021년도 이제 연말경에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그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잘하면 시즌 2와 시즌 3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3년 만에 이제 시즌 2가 이번에 12월 달에 개봉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흥행하게 되면은 연달아서 시즌 3까지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그쵸. 높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된 테마 종목들 뭐가 있었나 살펴봤더니 예. 대표적으로는 이제 버킷 스튜디오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주인공 이정재 배우의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 15%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테마주로 엮였었는데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 버킷 스튜디오가 지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예.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테마주를 매매를 하실 때 사실 단순하게 테마로 엮여 있기보다는 실질적인 재무나 이런 경영진들의 건전성도 좀 따져 보시면서 당연히 보셔야죠. 네, 네.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외에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한다라는 이유로 당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관련 중소형 기업들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또 넷플릭스 관련된 그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 흑백 요리사가 예. 또 흥행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넷플릭스 이런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런 중소형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이루어질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좀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과거에 오징어 게임이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을 때 히트를 쳤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시장 흐름을 좀 우리 곽평론가 파트너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똑같이 반복되거나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과거 사례를 잘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곤변 앵커가 이 한국 콘텐츠와 관련된 K 콘텐츠 관련된 그 관심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콘텐츠 종목들 콘텐츠 종목을 주도하고 있는 이슈는 단연 한강 신드롬이겠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힘입어서 지금 서점과 관련된 기업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재즈 관련 기업들까지 매기세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예스24 두 번째 상한가 연속으로 안착하는 데 성공했고요. 한국재즈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예스24의 이 현상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스24가 지금 정도의 주가의 아웃퍼폼이 나오기 위해서는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보다 50%가량 증가해야지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이 옳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의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웹툰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종목은요. 미스터블루가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한강의 문학상 소식과 함께 웹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대감 속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와 KT알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KT알파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의 협업 소식,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10월 초 이달 초만 하더라도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KT알파가 이제는 미디어 콘텐츠 부분을 한 곳, 이 지주회사의 한 곳으로 좀 모아서 자회사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위 쪽으로 옮기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방향성은 다시금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관련 기업들 지금 강한 매기세와 그리고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변동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이게 참 그래서 콘텐츠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 같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작품이 대박이 나면서 정말 엄청나게 한 번에 뭐 돈을 벌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큰 기대를 하고 만들어서 뭐 돈도 많이 들였던 작품들이 흥행해서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도 사실은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사업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콘텐츠 산업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면서 투자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곽 파트너께서는
K 콘텐츠 관련 중에서 어떤 회사를 좀 보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저는 쇼박스 가지고 왔었는데요. 뭐, 예, 잘 알죠. 예.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오징어 게임 그 제작사인 사일런 피처스의 초기 투자자로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상의 움직임도 한번 잠깐 보면요. 월봉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지금 캔들 2개가 지금 급등세가 이제 월봉상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때 2021년도 9월 달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개봉이 됐었고 연이어서 한 2달 정도까지는 이런 관련 랠리가 나온 모습을 네, 2달 정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쇼박스의 투자금 자체는 약 1억 원에 불과한 소액에 불과하지만 콘텐츠 투자 성과를 입증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주가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사실 이 쇼박스 같은 경우는 또 배급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유망 제작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쵸. 많은 그런 이제 제작사 쪽에 소액의 이런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쇼박스 쪽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연관 없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었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이러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쇼박스의 그 기업적인 재무 분석도 한번 보면요. 네. 코로나 때는 완전히 적자였었고 2021년도에는 한 해 동안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번 흑자로 돌아섰었는데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또 다시 내리 연속 적자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자본 잠식이 진짜 위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283억 원대의 적자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올해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1분기에도 대규모 흑자를 냈고요. 그리고 지금 2분기 역시도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쇼박스의 반전은요. 올 상반기 흥행한 영화 중에서 파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거 배급을 했군요. 네, 파묘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거의 한 1,200만 명에 가까운 관객 몰이를 하면서 기염에 토했고요. 그 전에는 사실 쇼박스에서 내놓은 그런 이제 영화 중에서 비상선언이라든지 비공식 작전 등의 기대작들이 흥행에 미치지 못해서 맞아요. 주가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재무적으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묘의 흥행을 또 이끌었었던 그 여자 주연 배우인 김고은이 김고은 씨, 출연한 예. 네, 대도시의 사랑법이 이번 이제 10월달 지금 개봉이 된 상황이고요. 또 다른 오컬트 영화 사흘 역시도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들의 또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상의 움직임이 또 갈릴 가능성이 높고 향후 지금 오징어 게임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쇼박스의 이런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도 주목해 보신다면 지금 구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고은 씨 주연의 이 대도시의 사랑법은 지금 이제 한참 얘기가 좀 보여지고 있는 흥행이 되고 있는 상영이 되고 있는 영화고 이게 사실 파묘 때문에 오컬트 영화가 국내에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았는데 또 새로운 영화가 좀 나온다. 근데 파묘가 참 워낙 크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대를 별로 안 했던 오컬트 영화이기 때문에 뭐 일부 매니아들만 보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엄청난 큰 흥행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참 의외성이 있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사님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오징어 게임도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좀 네. 준비해 보셨어요?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를 고르는 코너인 것 같아서 저는 덱스터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특수효과 쪽 그렇죠. 회사죠? 네. 예. 이 덱스터가 사실 처음에 생긴 게 굉장히 좀 재밌죠. 그 고릴라가 야구하는 영화 미스터 고라는 맞습니다. 영화를 만들려고 이제 특수효과를 위해서 헐리우드에 이제 의뢰를 했는데 전체 제작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는 바람에 차라리 우리가 그냥 이 특수효과 회사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준 회사거든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 하면 우리가 보통 CG라고 얘기를 하는 뭐 전문 용어는 VFX, 비주얼 그렇죠. 이펙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색 보정, DI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성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일을 하는데 그 라이브토니라는 자회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을 만들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긴 했었죠. 그렇죠. 근데 아직 좀 약간 2달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좀 약간 분위기는 좀 약간 달궈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에서 비주얼 이펙트 부분에서 이제 상도 하나 받아서 네. 기술력도 좀 과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뭐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OTT에서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원래 기반은 중국의 영화예요.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매출을 올렸던 기업인데 네. 한학령 때문에 이게 매출이 훅 떨어져서 지금 이제 OTT가 다행히 그쪽으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역시 저 사드 사태 피해주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피해주 중에 하나죠. 네. 네. 차트 한번 잠깐 예,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네. 이때가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이제 발표가 된 때죠. 네. 그 전서부터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주가 상승률만 본다라고 하면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 상승률은 아마 가장 높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오징어 게임 때문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강하게 탔기 때문에 덱스터가 네. 그 중에서 아마 상승률이 좀 뛰어났던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 보면은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좀 약간 장대 양봉으로 어떤 일회성 상승이 나오고 다시 조정을 들어가는 느낌 주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덱스터의 그 시장에 어떤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진 않긴 합니다만은 2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이슈가 산발적으로 해서 좀 나오면서 예. 흥행몰을 한다라고 하면 뭐 덱스터 지금 자리에서는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바닥을 찍고 꽤 반등을 좀 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4,870원까지 떨어졌던 지난 더울 때였네요. 8월 초순쯤에. 그러다가 지금 한 2달 사이에 7,7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저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이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양봉을 밑에서 꼬리를 길게 만들고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고점으로 마감이 된 걸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덱스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주제, 반도체 관련, 그 다음에 K 컨텐츠 관련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GC인포의 박근호 이사님, 그 다음에 이대립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2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DB금융투자에서 발간한 LG U+ 관련한 리포트고요. 제목에 차은우 굿이라고 적었습니다. 올해 안에 출시될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먼저 3분기 실적을 프리뷰해보면 시장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3조 6천억 원대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2,500억 원가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을 보면 여전히 YOY 기준으로 1%의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4분기에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6%가량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상황이네요. 특히 무선 매출이 좋았습니다. MVNO, 즉 알뜰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죠. MVNO를 중심으로 무선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5G로 전환하는 비중도 70%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LG U+에 대한 목표 주가는 13,500원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는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올해 안에 출시할 계획인 AI 통화 비서 솔루션 이름은 익시오입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전화를 받기 힘들 때 AI가 대신 받아서 나중에 통화 내용을 전달해주고 또 자막 통화, 보이는 전화라고 표현했는데요. 시끄러운 곳 등에서 통화할 때 통화 내용을 자막으로 보여줘서 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 같은 경우에는 미리 탐지해서 알려주는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B2C와 연계된 AI 신사업에 대해서 DB금융투자는 효율적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밸류업도 나쁘지 않은데요.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인 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도 하방을 다졌다고 DB금융투자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올해 안에 밸류업 정책을 또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하방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만 함께 동반돼준다면 주가 우상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총평하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모비스를 다룬 키움증권의 리포트고요. 제목에는 밸류트랩 구원투수 등판이라고 적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드디어 CU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열리는 건데 날짜를 다음 달 19일로 확정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죠. 최근 그룹사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던 현대차가 레퍼런스가 될 것 같고요. 사실 현대모비스는 연간 사업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던 회사인데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한다고 공식화하면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연초에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수준의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어떤 뚜렷한 발표는 추가적으로 없었는데요.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도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24만 5천 원에서 26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투자 의견도 마켓 퍼폼에서 아웃 퍼폼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장 수익률 정도만 수익이 기대가 됐는데 이제는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는 성적이 기대되는 상황이네요. 마찬가지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인베스터데이에서 TSR 개념을 도입할 걸로 예상됩니다. 총 주주 환원율이죠. 이 TSR의 중기 목표치는 최소 20% 이상 제시될 걸로 키움증권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인베스터데이를 가졌던 현대차는 이 TSR의 내년도 목표치를 35%로 설정했습니다. 현대차의 TSR이 이렇게 높게 설정되면서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현대차의 배당 수익이 높아지면서 현대모비스에서 지급하는 배당액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수익이 분홍색 그래프고요. 현대모비스가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배당액이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내 있는데 2023년부터는 이 수취하는 배당 수익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대차가 자사주 소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치게 된다면 현대모비스의 DPS, 주당 배당금과 지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주식이 소각되면서 총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ROE가 8%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근거로 이번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모비스는 배당 수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다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 하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매출이 그런데요. 미국에서 산업 수요가 부진하고 또 유럽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상황인데다 기아에서 신차 사이클도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베스터데이에서 나올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만성적으로 우려했던 부분, 지배 구조로 인한 할인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네요.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다우 지수가 또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연말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그동안 이제 좀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엔비디아 역시도 2.43% 상승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이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대용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 7만 원 이상의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연말,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우지수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는 관점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국채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이제 반도체가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저점의 반발 매수세 유입에 의한 일시적인 상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아시아주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작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도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예스24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일시적으로 풀린다라고 하면은 장기적 관점으로는 한 번쯤 타점을 잡아볼 만하고요. 제가 좀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보톡스 관련된 대웅제약을 매수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52주 최고점도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현재 위치에서부터 19만 원까지는 목표가로다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이슈 전문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타났던 시장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외국인의 움직임이었고 또 삼성전자는 물론 팔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또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시장이 좀 이제 분위기가 다시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계속 갈 거 이렇게 보기에 물론 이르다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규모도 조금 줄었다는 측면도 좀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했고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정도면 이제 대략 바닥권이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결국 이제 우리 호스피가 계속해서 더 이제 바닥을 알 수 없이 밀려 내려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이런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된 거가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었던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장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보겠고 또 특히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시 외국인의 움직임을 한 번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들 안녕하십니까? 예, 신일섭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그다음에 오현진 루체인베스트 팀장 이렇게 각각 나오셨습니다. 야,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어떤 내용들 좀 풀어나갈지 먼저 오현진 팀장부터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주 이슈입니다. 위고비가 오늘부터 한국에서 주문 접수를 시작합니다. 관건이 가격이었는데 사조치가 이제 37만 원, 소비자가로 따지면 이제 8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까지만 비만 치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물론 최근에는 부작용 관련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비만약 한국 치료제 출시 같은 경우에는 이슈의 정점일 가능성,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의 호재가 거의 정점을 찍는 이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위고비 출시 이후에 초기 성과가 좀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의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초기 예약 성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번 주 ASML,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SML 같은 경우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도 AI 붐에 따른 효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39% 급증하면서 이제 좋은 실적을 잠정 실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 세부 실적을 통해서 고성능 컴퓨팅 부분의 성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SML과 TSMC 그리고 다음 주에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양호한 실적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주의 가격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국내 반도체주 실적 대부분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가 또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을 조금 더 이끌 수 있고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재주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
소형 부품주까지 폭넓은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이슈 관련된 얘기인데요. 17일부터 KBT 코리아, 엑스포 코리아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가 되고 국내와 중국 그리고 대만 등에서 단체관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업체가 416개사예요. 그래서 전년비 130% 이상 확대된 규모고요. 그래서 올해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해외 바이어 그리고 국내 바이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이번 행사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실질적인 수출 계약 확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양책 이후에 다시 반락이 나온 국내 화장품 OEM 업체들을 다시 관심 가지실 만한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께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까지 일정이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탑스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여전히 뜨거운 한강 테마입니다. 예스24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이외에 도서 관련주도 그리고 종이 관련주, 펄프 관련주까지 그리고 전자책 관련주를 기업을 자회사로 둔 기업까지 속속들이 찾아내면서 전부 다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한강도서가 최단기간 100만 부 돌파가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 3사를 제외하고 이 조그만 서점까지 한다면, 물론 아주 작은 서점까지 지금 책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100만 부가 돌파된 것으로 기정사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부 돌파하고 만약에 이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한강 테마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자, 인적 분할을 할 때 당연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었죠. 방위 산업이 중심이 되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요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인적 분할하고 빠졌던 부분이 다 회복이 됐고요.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과열권에 접어들어서 신규 매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여기서 급격히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상승의 어떤 추세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한미 반도체에 대응하는 SK 하이닉스의 벤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지금 불거 이뤄지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도 기술적인 그 매수권에 접하면서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나신 분이라면 그 수익분을 떼어서 자기가 인적 분할분으로 받은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 부어서 이 질량을 높이는 이런 그 매매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금융주의 초강세입니다. 그동안도 계속해서 강세였죠. 밸류업의 대표주로 일컬어지면서 밸류업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동참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증권주라던가 은행주라던가 금융주 일부분이 동참하거나 아니면은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부터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의 초강세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금융주의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전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마 지금 그 신고가를 이미 그 지수가 보여준 대로 기업의 실적도 다 좋게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되고요. KB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JB금융지주 이렇게 4대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관련주까지 모두 다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일섭 위원께서 한강 테마,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금융주 테마 이 세 가지 테마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8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고은별 앵커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5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2거래일째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나 이 훈풍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37% 오르면서 오늘 또 다시 2,630선까지도 웃돌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세를 보입니다. 어제는 소폭 쉬어갔지만 다시금 반등하면서 0.3%가량 오른 772선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강세에 힘입어서 SK 하이닉스가 2% 이상 갭을 띄우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6만 1,000원 웃돌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의 흐름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1위부터 5위권을 봤을 때 2차 전지 오늘 저점에서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오늘도 쉬어갑니다. HLB도 하락을 조금 멈출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리가켄바이오가 2%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바이오 기업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0월 15일 화요일 이제 우리 시장 지금 문을 막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 좀 보면은 일단은 선물 쪽은 외국인이 현재 390계약 정도 사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개인이 그만큼 팔고 있고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이제 상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환율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이제 좀 뜨네요. 현재 0.3% 상승을 해서 2,632에서 코스피 일단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가 조금 낮습니다. 0.44% 올라서 773. 어제 사실 773 턱거래를 겨우 했는데 오늘 일단 773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일단 선물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시장 좀 살펴보면은 1,358원 어제보다 7원 30점 오른 건데 이거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아직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딱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출발 상황 고은별은 걸 통해서 먼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전문가들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5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움직임을 이어갔고요. 마감조차 그렇게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2,62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었고요. 반면 코스닥은 2차 전지의 약세로 인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 미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이에 대한 훈풍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0.2%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상승폭이 살짝 반납된 모습입니다. 2,62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0.47%가량 확대된 77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출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따른 종목들의 출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날아갑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어제 흐름만큼이나 오늘도 좋습니다. 2.4%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 TSMC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대장주를 향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6만 1,000원대 회복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만 아직도 외국인의 수급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은 종가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의미하게 들어올 수 있을지 수급적인 측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에 실망 매물이 속출하면서 어제까지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 나오다가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0.25%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은 다소 아쉬운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2%, 셀트리온은 0.3% 빠진 채 출발 알렸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역시나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금융사들은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 하나금융지주도 0.6%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금융 지주사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보험 같은 부분은 오늘도 좀 견조한 흐름입니다. 삼성생명이 0.3%가량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쨌든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든 만큼 반도체 관련주와 함께 성장주로 꼽히는 인터넷 대표주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아연이 오늘도 상승하면서 1.7%가량 오르고 있고 특히나 조선주, HD 현대중공업이 2.6%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깊게 눌렸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1%, 에코프로도 0.9%, 1%에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FDA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며칠 동안 깊게 눌리다가 오늘은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 유입됩니다. 0.4%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고요. 알테오즈는 1%가량 빠진 채 오늘 흐름 이어갑니다. 에코프로 BM과의 또 시가총액 쟁탈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기업 중에서는 엔캠이 4%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 관련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고요.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괜찮습니다. HPSP가 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오르면서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까지도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소재 관련단인 제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3.7%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로봇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까지도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 조선업종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조선업종이 오늘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파업 리스크가 조선주들의 발목을 붙잡았었죠. 오늘 같은 경우 2%가량의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세 속에 온라인 플랫폼도 1.5%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기전자 업종도 이끌고 있습니다. 0.5%가량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반발 매수세 유입 속에 오늘 4등 이름을 안착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건설기계, 음식료, 소매 유통과 같이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기업들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출발 상황은 다소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장 상황 보면은 앞서 이제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들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한강 테마 여전히 오늘 좀 강하죠. 예스24 좀 전에 보니까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지금 현재 15%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까 좀 한 1.5% 정도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딱 보합권으로 좀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괜찮고 2차 전지주들도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괜찮고 좀 전에 이제 고은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업종 중에서는 조선주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제일 강한 게 오늘은 현대미포거든요. 오늘 3.6% 가까이 오르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3.3% 정도 오르고 있고 HD한국수는 오늘 HD 그룹, HD 현대그룹 쪽 3사들의 주가가 일단 현재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시장 상황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장 특징에 대한 부분부터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오늘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이 이제 소폭 상승 출발인데 미증시 강세 마감에 따른 효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의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것은 이제 미국 기술주 상승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도 3분기 실적 시즌에 좀 진입을 했는데 주요 금융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KB금융이 국내에서도 신고가를 좀 가기도 했는데 국내 금융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눌렸던 수출주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출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반등하는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반도체주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0.68% 정도 반등이기 때문에 아주 세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SK하이닉스 한 2%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비롯한 2차 전지주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강세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가 전기차 보급화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소멸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도 꾸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전주도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요 빅테크들이 이제 늘어나는 AI 수요에 감당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좀 도입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제약주 약간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고 건설주 그리고 화학주도 약간 마이너스권입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는 중국 부양책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실망강에 하락하는 모습인데 저는 중국이 5% 성장을 유지하거나 근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계속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정책들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 말씀을 좀 하셔서 오늘 환율 잠깐 좀 상황을 보면요. 지금 환율이 1,350원, 오늘은 한 2.2원 정도 좀 떨어진 0.16% 정도 떨어지는 분위기긴 한데 최근에 환율 추이를 보면 확실하게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수출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SK하이닉스가 좀 전에 19만 원대 살짝 올라서는 것까지 좀 확인이 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2달 동안 그렇게 매일 외치며 강하게 끌고 왔던 방금바조. 뭐 이번 주에 그 고점에서 전략 매도해도 된다고 어저께 얘기 드렸죠. 지금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다음에 풍산까지 역시 지금도 아시겠죠? 1등주가 시간을 많이 벌어주면 4등주까지 기회가 오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4등주는 1등주만큼의 파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융주, JB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까지 이렇게 메리츠금융지주가 1등, 그다음에 방산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인데 얘네가 과열권 다 RSI 기준으로 90이 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절대 금지죠. 오히려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지 신규 매수자들이 저기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파도 타기를 할 때 파도가 칠 때는 팍 올라가야 되지만 다시 착지를 해야 그 다음 파도를 타지 한없이 그렇게 몸을 실었다가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이 4대 천왕이 순환매를 돌면서 한 번씩 다 폭발했습니다. 그렇죠? 펩트론이 4등주로 먼저 폭발하자 3등주인 ABL바이오마저 그걸 메꾸는 간극을 메꾸는 작업이 나타났고요. 유한양행의 후발로 보로노이라던가 인벤티지랩 한 번씩 다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유한양행하고 알테오젠이 과열권에서 계속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4, 5등주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명심해야 될 거는 1등주가 꺾이기 시작하면 3, 4등주는 나락을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1등주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방금 바조에서 조선은 가장 늦어서 안 갔기 때문에 지금 그 간극을 메꾸고자 아예 또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가 움직이곤 있으나 역시 1번 타자로 갔던 방산, 금융주, 뭐 바이오 이거에 비해서는 기세가 미치지 못한다. 그럼 이제 방산, 금융, 그다음에 바이오에서 돈을 엄청나게 수익을 내신 분들은 지금 이제 그걸 나눠서 아까 대표적으로 그 타이틀에서 얘기를 드렸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돼서 내 계좌에 2개의 종목이 들어왔을 때 처음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이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마이너스를 메꿔줬을 겁니다. 지금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올라오고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을 팔아서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 태워요. 그거를 시속 게임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먹어서 자산을 2배로 부풀리는 작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위에 엔비디아 이 라인이죠. 이 4대 라인이 지금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죠. 그게 기술적으로는 전부 어디죠? RSI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10개월이나 20개월 사이 지금 단 시점입니다. 바로 거기가 베팅 시점이에요. 그리고 HBM 시대에 강한 것들, YC나 테크잉처럼 HBM 전용 테스터를 국산화한 업체들 지금 10개월 선에 닿았죠. 그리고 과열권에서 빠져나왔죠. 바로 여기가 두 번째 베팅 구간이에요. 지금이. 그리고 뭐 STI라던가 PSK 홀딩스처럼 나중에
이 지금 HBM을 계속 쌓는데 솔더볼을 아예 나중에 빼고 캐파 투 캐파로 쿠퍼 투 쿠퍼로 붙일 때 그때 지금 필요한 이 리플로우 장비를 만드는 요런 업체들 요것도 전부 10개월, 20개월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바에서 혹은 제바뷰에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이익 실현을 거의 완료를 80% 이상을 하신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여기에 메인 중심 스트림에다가 이제 다시 비중을 실으셔서 인생 투자 이모작을 시작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신일선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좀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1등주와 2, 3, 4등주 간의 이 흐름을 잘 이용하라는 말씀이시죠. 오늘도 또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스 이 1, 2, 3, 4 라인을 또 잘 활용을 하실 타이밍이 왔다. 이 말씀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9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현재 투자자분들 어떤 섹터 관심을 갖고 계신지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나와주시죠.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 반도체, HBM과 연동되어 있는 섹터들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연동돼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료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오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아리자주의 마을을 좀 다시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싱크풀을 보게 됐을 때 이 동그라미의 색깔이 파란색은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징적인 게 한광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섹터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검색은 여전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출판과 재즈가 있을 듯합니다. 조선 업종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업종별 상승률 가장 좋은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내에서 받지 못하는 이런 벌크 선거 같은 걸 중국에서 지금 받고 있었는데 중국 또한 도크가 점점 더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다시금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 속에 오늘 조선 업종 괜찮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원전에는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는데요. 구글이 드디어 지금 소형 원전 기업과의 첫 계약에 나섰다고 합니다. AI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 생태계도 다시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구글의 계약 소식에 힘입어서 시장에서 오늘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C랩과 같은 오늘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C랩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미래반도체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산업 확산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되어 있어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양자 암호와 관련된 엑스게이트도 2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고 곡물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은 고려산업이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단기 테마주들 가운데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스24 같은 경우 오늘도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1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가 9%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캐리소프트와 같은 콘텐츠 관련 기업들 매기세 확산되고 있다는 점, 출산 장려 정책까지도 엮이면서 오늘 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이달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가격까지도 300만 원대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로봇 관련 기업들 최근에 매수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T로보틱스가 오늘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가장 특징적인 건요.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만 희비가 엇갈리는 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엇갈리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한강 작가와 관련돼서 움직였던 재지 그리고 출판 관련 섹터인 것 같습니다. S24 오늘 거래량 가장 강하게 실리면서 17%가량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한세 S24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하락세 낙폭이 굉장히 깊게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 속에서 대명소로 시즌 10%가량의 상승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출판 이슈까지 엮이면서 주목받았던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8%가량 빠진 채 움직이고 있고요. SG 같은 경우에도 1%가량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미래생명장 역시나 곡물과 관련돼서 움직이죠. 오늘 4% 그리고 원전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두산엘러빌리티가 오늘 매기세 들어오면서 3%가량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재 팀장님은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이슈가 나온 종목인 FST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현재 20% 이상 급등 중인데요. 어제 이슈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이제 동사와 함께 개발한 그 CNT 펠리클이 투과율이 94% 이상을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펠리클에 좀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이전부터 기대감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슈가 반복돼서 나오면서 오늘 20% 이상 급등한다는 것은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주는 작은 호재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FST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분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첨단 소재, 미세 공정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소재 부분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주가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동사할 수 있으니까 좀 눌림을 이용해서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던 CS 윈드 한번 보겠습니다. 약보합권 출발이기는 한데요. 베스타스와 922억 원 규모 풍력 발전 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풍력 발전 같은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산업에 자금 조달이 좀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지 못했었던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CS 윈드 같은 경우 뭐 윈드타워, 풍력타워 부분에서는 뭐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아직까지 잃지 않고 있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풍력 분야는 이제 지상 풍력이 아니라 해상 풍력인데 이제 해상 풍력 시장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눌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몇 개월 연속 들어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CS 윈드를 비롯한 풍력 관련주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KB금융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은 반락이 살짝 나오는 모습인데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이자 마진 하락 요인이기 때문에 은행주에 좋지는 않습니다만 국내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이자 마진이 훼손되는 그 속도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이제 밸류업 공시는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시를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고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고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신규로 밸류업 공시를 내는 기업들은 추후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본다면 신규 편입 유력 후보군은 뭐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금융주 내에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 밸류업 정책 공시 이런 것들을 내는 기업들도 꾸준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현진 팀장 말씀 반도체 소부장, CS 윈드 같은 풍력 관련주, 그다음에 금융주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 신일수업위원께서는 어떤 특징을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위산업체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 RSI가 90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2006년도죠. 2006년도에 가장 강했을 때 88.30,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강했던 무려 20년 전에 그 강도까지 지금 왔다.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보다 역사가 짧으니까 이 그래프는 2014년부터 그려져 있는데 2020년도에 RSI가 무려 95.21까지 갔습니다. 지금 88.08이니까 여기서 더욱더 강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역사적인 강세의 가장 1등을 했던 그 시점까지 오고 있다는 거. 근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행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무려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지금 세기가 83.73인데 2005년도에 제약주가 부각이 되었을 때 84.56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지금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만 원 정도까지 가면 거의 근접한다고 본 게 그 시점이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바이오와 방산의 대표주자들, 제약 바이오 방산의 대표주자들이 대부분 역사적 신고가를 역사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그 지점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규 매수자들, 아예 이 주식이 한 주도 없었는데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걸 과감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무리수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비해 떨어졌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SK 하이닉스를 2024년도 5월달, 6월달에 그렇게 강도가 높을 때 거의 85일 때 샀으면 지금 3달을 고생하는 것이고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뜨거울 때 샀으면 3년을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유한양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뜨겁고 아무리 막 갖고 싶고 미치도록 갖고 싶어도 저렇게 뜨거울 때 사서 잘못 물리면 3년, 4년을 고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실현의 관점에서 보유자들이 언제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영역이지 신규 매수자들이 접근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반도체 소부장을 얘기 드린 거고 그 전에 반도체 소부장이 갔을 때 모습이 어땠나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후공정 공장을 한 번도 찾지 않다가 후공정을 찾았죠. 왜냐? 전공정에서 더 이상 이 포인트가 없으니까요. 이제 나노 경쟁이 숫자를 예전처럼 빨리 못 좁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포장을 누가 잘하는지, 검사에서 누가 더 잘해가지고 수율을 더 높이는지 거기로 갔죠. 예전보다 조금 마이너였던.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다 그쪽이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대가 오니까 전부 STI니 PSK 홀딩스 그런 게 뜨는 거고 YC니 테크잉 이런 후공정 테스터 업체들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중심을 두는 포인트를 그대로 하되 아까 전에 시점을 고르는 거는 기술적인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리듬을 타야 됩니다. 리듬을 타서 파도 타기를 잘하셔야지 지금 뜨거운 거를 했다가 손을 대면은 그 화상이 3, 4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3, 4년 동안 허송세월을 거기서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좋아 하소연해봤자 주가는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과열권이 아닐 때 샀다가 과열권일 때 파는 습관을 들여야 그러니까 평생 밥 먹을 때도 생각을 하세요. 숟가락을 들 때도 이 리듬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은 지금 신규 매수 절대 금지다. 오히려 그거를 팔고 다른 데로 가는 거를 생각해야지 오히려 신규 매수자들은 오히려 반도체를 노리세요. 그런 리듬 타는 연습을 지금부터 몸에 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는 바이오주의 신규 접근, 특히나 과열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현 팀장님, 오늘장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제가 타이틀은 그 코스피가 PER 9배 이하 구간까지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땄는데요. 국내가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PBR적으로도 밴드 하단인데 PER적으로도 밴드 하단입니다. 12개월 포워드 PER이 이제 9배 이하로 내려왔다는 것은 더 이상 밀릴 구간이 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물론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단은 튼튼할 것 같습니다. 매수하기에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니까 신규 매수 적극적으로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주 지금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삼성전자의 수급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어제 오늘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하방을 다지고 완만한 우상향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 반도체주를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릴 만큼 밀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언급을 긍정적으로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신고가 기록 섹터 관성의 법칙의 베팅입니다. 근데 이건 신규 매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아실 테고요. 단체 줄넘기를 하는데 나 혼자 남아서 신기록을 계속 세울까 봐 나 혼자 빠져서 서운할까 봐 그때 들어가면 내 발에 줄넘기 걸립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신규 매수자들은 이제 쌩쌩하게 줄넘기를 돌리기 시작하는 곳에서 거기서 빨리 뛰어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각각 한마디 해주셨고 반도체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도 좀 마저 살펴봐야겠죠. SK증권 이천지점 소용원 차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한전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 지금- 대표적인 대표적인 전선 업체인데 어떤 점에서 오늘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싱가포르와 8,400억 규모로서 역대 최대 전력망 수주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최근에 좀 반영이 되면서 10월 4일 날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 사업 솔루션 업체인 에미오와 또 싱가포르 회사인 에미오와 좀 MOU를 체결을 하면서 지속적인 좀 아시아권에 대한 진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력망 구축에 대한 프로젝트가 함께 좀 북미 시장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락 추세에서 좀 약간의 되돌림이 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의 큰 상승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 메리트와 수급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감안해 본다라면 신규 매수 자리로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국내 수요도 물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 송배전망 까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내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미국이랑 유럽은 좀 비교적 우리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포인트를 좀 해외 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대한전선이 호반 그룹에서 좀 인수를 하면서 해외 매출이 좀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지연되는 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감들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AI에 대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은 전격적인 좀 교체가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이제 대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수주로서 이어지고 실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한전선의 실적에서도 보면 해외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해외 시장에서의 방향성으로 좀 살펴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접근 좀 해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13,00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좀 목표가는 15,500원 좀 잡고 있고, 손절가는 기술적 저점 이탈 자리인 1270원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한전선 일단 최근에 큰 호재가 하나 있었죠. 역대 최대 전력망 수주 8,400억 규모. 이게 이제 특히 아시아권도 좀 굉장히 특히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해저 쪽으로 까는 게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싱가포르를 뚫었다라는 게 이제 향후에 다른 동남아권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가 의미가 있겠고요.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 쪽에서 얼마나 계속해서 이런 수주 모멘텀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서 차장님의 매수가 13,000원, 목표가 15,500원,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270원 정도, 10,000원 선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SK증권 서용원 차장과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코노미 토크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중국과 미국 이야기 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중국 GDP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경기 부양책의 효과까지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은행의 장재철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과연 시장의 전망치를 만족시킬 만한 GDP가 또 발표가 될지도 궁금한 게 최근에 정말 많은 경기 완화 정책,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DP 발표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박사님께 가장 먼저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게요. 그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낮췄다가 높였다가 계속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 정부가 네. 1년에 그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 조치 여러 가지 네.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당초 기대는 좀 약간 미온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9월 초부터 뭐 지난주 토요일까지 1년에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거시적 안정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거라는 이러한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골드만삭스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올해 네. 4.7%에서 4.9%로 올렸죠. 네. 여기에는 지난주 그 토요일 날 발표됐던 4분기 중에 중국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약 한 2조 3천억 위안 발행한다는 거, 4분기 중에. 그리고 내년에 쓸 거로 예상되었던 2천억 위안 정도의 그 예산을 올해 안에 조기 집행하겠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좀 올려주는 뭐 4.6에서 5.1%로 올려주는 영향을 좀 가져오면서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5% 성장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이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9월에 있었던 증시 부양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통화 정책 완화 조치들, 지준율을 낮추고 정책 금리를 좀 높였던 부분들, 그리고 주택 구입에 있어서의 계약금 그 한도를 좀 낮춰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실상 내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약 한 0.4%포인트 올려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3%에서 4.7%로 골드만삭스가 내년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놓고 있는 재정 정책이라던가 뭐 그런 완화 정책 전반적으로 내년에 좀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골드만삭스 역시나 내년에 그 퍼센테이지 상향 자체를 더 크게 잡았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경기 진짜 안 좋다라고 확인이 되던 게 어제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고 네. 성장률의 그 둔화죠. 둔화가 나온 예를 거잖아요. 들면 수출 증가율은 8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8.7%였는데 네. 9월 달에는 2.4%.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수입 증가율도 뭐 0%대로 좀 네. 굉장히 미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 성장이 우리 수입 증가율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제 내수가 부진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적어도
4%대 중반, 4.7%, 이제 뭐 고드만삭스는 4.9%까지 보지만 이러한 성장 동력의 대부분을 이제 네. 수출에서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이 수출의 성장 동력이 둔화된다는 점은 어쩌면 중국 정부로 하여금 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출 둔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하나의 그 초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출 예상치 큰 폭으로 하회한 거죠. 그렇죠. 네, 예상치가 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예상치가 6 지금 정도? 아니 6%? 예, 6%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굉장히 높았었죠. 근데 2.4%는 상당히 낮은 수치죠. 근데 10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10월 달의 수출이 거의 뭐 6%, 7%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세가 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국민 계정에서 보는 그 수출의 증가율로 보면은 거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2%대 아주 낮은 2%대를 예상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더 강력한 그 재정 부양책을 써야 되는 그런 또 조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증시 폭등 시나리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그러니까 경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과연 폭등할 수 있을 것인가, 변동성만 좀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제는 또 폭등을 할 것이다. 특히나 내년에 폭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박사님도 이에 대해 좀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증시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긍정적인 요인은 있죠. 왜냐하면은 경기 부양책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제프 드그라프 그 르네락스 매크로 그쪽 전략가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가 그 CSI 300 지수가 지금 한 3,900 정도 되죠.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6천까지 올라갔는데도 50%, 6,000요? 네, 내년까지 50% 이상의 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양책들이 효과를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좀 낮아진다고 하면 이제부터 사라. 저가 매수에 대한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내년 상반기 말에 그 CSI 300 지수의 목표가를 4,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지금이랑 거의 변화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이 후자 쪽, 그 모건 스탠리의 그쪽 그 견해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부양책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어떤 수치들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더 키워야 된다. 물론 내년도에는 3%의 재정 적자율을 포기를 하고 더 많이 키운다고 했지만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특히 내수가 부진한데 소비와 투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돈을 쓸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불투명한데 시장에서는 10월 말에 있을 전인대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좀 구체화되고 12월 초에 있을 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좀 더 구체화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한 면이 있고 골드만삭스가 요번에 그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중국 경제에 세 가지 도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3D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고령화, 인구 구조의 악화, 그리고 첫 번째 D고요. 그게 두 번째 D가 뭐라 그럴까 지방 정부의 부채 같은 debt deleveraging, 부채를 갚아야 되는 부담이 계속 있고 세 번째가 글로벌 디리스킹 한다고 그러죠. 공급망의 어떤 조정들. 이러한 세 가지 D가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남았는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 이거를 극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올해 10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을 중국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부양책에 대한 어떤 구체안들 나오는 거,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중국 경제에 얼마큼 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돈풀기나 재정 정책의 완화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에 조금 더 힘을 주신 듯합니다. 중국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최근에 좀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박사님과 참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번 주 9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고용이 괜찮다라는 게 확인이 된 이 상황에서 소매 판매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의 체력도 괜찮고 경기 체력도 괜찮다라는 게 또다시 확인되는 국면일 것 같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소매 판매 지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네. 어느 정도 지탱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기 대비로 보면 2분기 때 약간 슬로우했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3분기 때 이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얼마만큼 강하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건데 전월 대비로는 0.4% 정도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비 증가하는 게 차량 관련된 뭐 경차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질 거로 보고요. 다행히 또 소매 판매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유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유가에 대한 부담이 줄으니까 그게 이제 소매 판매를 늘리는 부분을 좀 줄이는 거는 되는데 사실 뭐 가격이 낮아지는 거는 가게의 구매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뉴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매 판매를 또 굉장히 또 잘 지원해 주는 것이 미국의 강건한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게가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을 창출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고용인데 아시다시피 9월 고용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25만 4천 개 늘어났죠. 지금 시장 예상치 14만보다 더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 또한 임금 상승이 전월 한 4% 정도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그런 임금 상승이 돼서 실질 임금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향후 그 소비의 어떤 강건성을 좀 유지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소비라던가 노동, 고용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분기쯤이었나요? 3회 법칙에 대해서 좀 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3회 법칙이 있으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고 더 긍정적, 이제 노랜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젠 좀 시각의 변화가 돼서 미국 경제 그때도 괜찮다고 했었는데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사실 8월과 9월 달에는 네. 노동시장 지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맞습니다. 네. 취업자 수 증가의 어떤 절대 규모도 지금도 양호하지만 지난 초보다는 연초보다는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업률도 그때는 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비농업 부분에서의 일자리 수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 수가 유지가 됐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업자 대비 구인수 이게 지금 1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좀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8월 달이나 9월보다는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하할 계획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경기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경기 침체를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경제의 경착력 아니면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을 좀 없애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죠.
네. 결국에는 전반적인 그 피벗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시장을 더 상승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과 중국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 증시는 이와 다르게 좀 답답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 증시 살펴보면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는 국내 증시 보면은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우리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뭐 우리가 네. 미국 시장을 보면 알겠죠. 미국 시장, 미국 펀더멘털 굉장히 네. 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주식 시장이 좀 더 좋아지려면 우리 펀더멘털이 강해져야 되는데 펀더멘털 강해지려면? 네. 강해진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경기 회복이나 경제 성장세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이거를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내년까지 이제 계획된 부분을 착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에서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강화시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뭐 밸류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정부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재철 박사와 함께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한번 이야기를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